북한 핵 시설의 핵심 인력이 한국에 와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북한 핵 개발 소식이 나오자 그는 리모컨을 든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영변 핵 연구소에서 일했던 그가 왜 한국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가 북에서 목격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영변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영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 시설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영변은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쿠천강이 마을 옆으로 흐르고 가을이면 들판에 벼가 금빛으로 물들던 아름다운 고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이 앞으로 어떤 곳이 될지는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무렵 영변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북쪽에 거대한 철조망이 쳐지고 군인들이 사방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핵 연구소가 생긴다고요.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 때 미국 놈들한테 당한 것 생각하면 우리도 강해져야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국이 강해지려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영변 출신이라는 것이 도움이 됐는지 졸업 후 바로 영변 핵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아니었습니다. 행정보조원이었죠. 문서를 정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연구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밀 시설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쌀 배급이 나왔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를 받는데 우리는 쌀을 받았습니다. 1년에 2번, 명절 때는 돼지고기도 배급됐습니다. 설날이면 두부도 만들 수 있었고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김치를 담그고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특별 학교에 다녔습니다. 핵시설 종사자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였죠. 선생님들도 더 좋고 교과서도 제때 나왔습니다. 겨울에도 교실에 난방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교 아이들은 추운 교실에서 떨며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일하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거야. 나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연구소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토요일도 오전에는 나갔고요.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힘들게 사셨잖아요. 전쟁도 겪으시고 IMF. 아니 그건 남한 이야기고 북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죠. 그 시절에 비하면 제 생활은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주로 문서 정리였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분류하고 파일에 넣고 보관하는 일이었죠. 당연히 내용은 보면 안 됩니다. 보안 규정이 엄격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문서를 정리하다 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핵탄두 소형화 같은 단어들이요. 저는 그저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어 무기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가끔은 두부도 넣고요. 다른 집보다 훨씬 나은 식사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연구소 이야기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연구소에서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지.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란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제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강요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연구원이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연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방사능이라는 거 들어봤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저 문서에서 본 단어였을 뿐이었죠. 몸에 안 좋은 거라던데.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은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할 것 없어. 우리는 조국의 핵심 인재야.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의문이요. 그 작은 의문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근무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013년,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한 바로 그 해였죠. 연구소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성공적인 핵실험이라며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10kg, 돼지고기 3kg, 그리고 술까지요.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강대국이야. 아무도 우릴 함부로 못해.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서 보관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선반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거기에는 수십 년 전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낡은 연구 보고서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어로 된 잡지였습니다. 영어로 된 과학 잡지였습니다. 제목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었죠. 1980년대에 발행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옛날 연구원들이 외국 자료를 참고하려고 몰래 보관했던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는 버섯구름 사진이 있었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핵무기의 진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 이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국 자료를 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펼쳤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진 후의 모습이었죠. 건물은 모두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그 사진들을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녹아내린 사람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이들,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긴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원폭이 떨어진 직후 10만 명이 죽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방사능 피폭으로 10만 명이 더 죽었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고통받았다고요. 백혈병, 암, 기형아 출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기로 같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죽였다뇨.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면서 자국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실험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땅과 물이 오염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변 핵 연구소 근처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요?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환호했는데 그 방사능은 어디로 갔을까요? 연구소에서 일하는 우리는요? 식당에서 기침하던 그 연구원은요? 그때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동네에 살던 김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폐렴이라고 했죠. 장례식 때 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 부인이 우시면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떠올랐습니다. 연구소 옆 마을에 기영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6, 개인 아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위부, 그러니까 비밀경찰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잡아갔거든요. 저는 그 잡지를 다시 선반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지도 못했습니다. 창고를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항상 똑바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등을 펴고 걸어라. 떳떳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날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일이 뭐였을까요?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리 주민들을 죽이는 일에 일조한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10살짜리 딸이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연구소 근처에서 자라는 이 아이에게 방사능의 영향은 없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북한에서는 의심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대가 다 멸족당하는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라면요. 조국을 지킨다던 이 일이 사실은 주민들을 죽이는 일이라면요. 6.25 때 미국이 우리 민족을 죽였다고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옆에서 아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는 딸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얼마나 먼 곳으로 이끌게 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의심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구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험동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죠. 저희 행정동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연구소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4대,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연구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평소에는 수십 명이 왁자지껄했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이 안 보이네. 옆 사람이 쉿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확인된 게 없어. 저는 아는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험 중에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어. 연구원 3명이 피폭됐다는구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양병원으로 갔다는데. 글쎄, 일주일 후 부고가 났습니다. 연구원 2명이 사망했다는 공지였습니다. 조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졌고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관 앞에는 태극기가, 아니죠, 인공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울고 있었지만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 유가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죽은 연구원의 아내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동무, 우리 남편이 정말 영웅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병문안을 갔는데 온몸에 피가 나더군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얼굴이 검게 변하고 그게 영웅의 죽음입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빠가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젊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더군요.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저도 방사능에 노출된 건 아닐까요? 연구소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그 건물에서 출근했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실험동과는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딸아이는 10살, 아들은 22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먹은 물은, 마신 우유는, 먹은 채소는 괜찮았을까요? 영변 땅에서 자란 것들인데요. 그 무렵부터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말이죠. 이상하게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갑자기 살이 빠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kg씩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고였습니다. 2015년쯤부터 배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 쌀 배급이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양도 줄었어요. 15kg에서 10kg으로요. 명절 때 나오던 고기 배급도 끊겼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쌀이 떨어져 가요. 장마당에 가서 사야 할 것 같은데. 장마당이라는 건 여러분들로 치면 시장 같은 곳입니다. 개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북한에서는 불법이었지만 다들 몰래 이용했습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 달 치 월급을 장마당에 갔다 왔습니다. 쌀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1kg에 5,000원이나 했습니다. 북한 돈으로 5,000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제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었거든요. 쌀 1kg도 못 사는 월급이었던 겁니다. 장마당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핵실험 한다고 돈은 다 거기에 쓰고 주민들은 굶어 죽으라는 건지.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는데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이미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 나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골목에서 아이 하나를 봤습니다.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꼬마였는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랐더군요. 우리나라 IMF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니, 6.25 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굶주린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빵을 줬습니다. 아이는 빵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도망갔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이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군복이 헐렁했어요. 아들아, 군대에서 밥은 먹니? 아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군대도 배급이 안 나와요. 하루에 강냉이 죽 한 그릇이 전부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20년을 일했습니다. 핵심 인재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군대에서 굶고 있다뇨. 제 딸은 학교 배급이 끊겼다고 울고 있다뇨.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체제에 반항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3. 대가 멸족당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탈출이라는 씨앗이요. 아직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곧 싹을 틔울 씨앗이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운 건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했던 바로 그 해였죠. 연구소는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라며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폭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을 먹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양호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4살 딸아이가 깡마르게 말라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요즘 학교 배급이 끊겨서 애들이 다 이래요. 저는 딸을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복도에까지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대부분 영양실조 환자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영양제도 없고요. 그냥 집에서 잘 먹이세요. 잘 먹이라고요. 저희 집에는 쌀 한 대도 남지 않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아이가 제 등에 엎여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인데 제 딸이 굶주리고 있다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죽겠다고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북한 안에서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도, 다른 지방도 다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연구소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탈북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총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형제들까지 다 잡혀갑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가족이 다 굶어 죽는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아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길 떠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쪽으로요. 대한민국으로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소. 아들은 군대에서 굶고 딸은 영양실조로 써주고 이게 삶입니까? 아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6.25 때 말입니다. 남으로 갈까? 북에 남을까?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선택이었을까요? 한 달 동안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연구소에 가고, 시장에 가고, 이웃들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은 23, 딸은 14살이었습니다. 특히 딸이 걱정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 차가운 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아들과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여길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남쪽으로 말이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딸아이는 무서운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본 것들, 동료들의 죽음, 방사능의 위험, 굶주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사는 곳,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적어도 너희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고모네는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분들은 데려갈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모실 방법을 찾을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 제 동생들 모두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은 가족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제 앞에 있는 가족을 구할 것인가?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이요. 탈북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1인당 중국 돈으로 10,000위안.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는 1,000,000원이 넘습니다. 내 식구면 4,000,000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TV, 냉장고, 심지어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까지요. 하나씩 팔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물건들에는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석 달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3,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조금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모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물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두운 골목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쯤 되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식구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요? 3,500만 원 있습니다. 브로커가 혀를 찼습니다. 부족한데요. 4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브로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딸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브로커는 한참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중국 가서 1년은 일해서 나머지 돈 갚아야 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출이 결정되었습니다. 날짜는 2017년 11월 15일, 딱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쿠천강을 바라보고 어릴 적 뛰어놀던 들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곁을 떠나 먼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만은 살려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거라. 내 자식들을 지켜라. 그렇게 저는 20년을 일한 연구소를, 45년을 살아온 고향을,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마른 옥수수 몇 개, 물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사진첩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무거워. 딸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사진이라도.
제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마음속에 담아가는 거야. 딸은 사진첩을 한참 보다가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이웃 김 동무가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시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조국을 위해 일해야죠. 그게 제가 김 동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생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였죠. 연구소 방향이 아니라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무산은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죠.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희도 그런 척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어린 딸을 국경까지 무사히 데려갈 수 있을까? 10시간을 기차에 시달렸습니다. 북한 기차는 느립니다. 자주 서기도 하고요. 전기가 나가서 1시간씩 멈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가져온 옥수수를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저녁 6시쯤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역에 내리자마자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더니 골목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가옥에서 대기하세요. 안전가옥이라고 했지만 그냥 허름한 빈집이었습니다.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고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5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서로 눈빛만 나누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했거든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5시간이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떨고 있었고 아들은 창문 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묵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금지되어 있지만 아내는 몰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10시 30분.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밤이면 정전이 되거든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등에서 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기르는 개였습니다. 개들은 사람 냄새를 잘 맡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팠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개 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구천강에서 물고기 잡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강을 말이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11월이라 물이 얕습니다. 허리까지만 옵니다. 하지만 차가우니까 빨리 건너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손발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갔고 아들이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뒤를 지켰습니다. 만약 누가 쫓아오면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가족들만이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살이 새지는 않았지만 강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딸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얼른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누나, 괜찮아. 딸이 이를 딱딱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뛰세요, 빨리.
우리는 강물을 헤치며 뛰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멈춰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옆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계속 뛰어요. 멈추지 마요. 제 평생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45년 인생 중 가장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6.25 때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뛰셨을까요? 폭탄 떨어지는 속에서 자식들을 안고 뛰셨을까요?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넷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고향. 안녕. 북한. 안녕. 제 부모님과 형제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여기도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차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멀리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살았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살았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입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환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진짜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아직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차는 새벽까지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브로커를 믿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건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을 말합니다. 오래전 일제시대 때 만주로 이주한 분들의 후손들이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70대쯤 되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조선말을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피곤하셨죠? 들어와서 좀 쉬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들은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안 돼서 떨었는데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젖은 옷 벗고 이거 마시세요. 감기 들어요.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할머니가 주신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빠, 여기 따뜻해요.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고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북한에서 몇 년 동안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죠. 어머니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못 뵙는 거니까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만 쉬세요. 그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시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 말에 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요. 온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사흘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남은 비용을 갚으려면 최소 1년은 일해야 해요. 1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브로커가 우리를 다른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지린성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눈에 띄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연구소에서 20년을 일한 제가 이제는 설거지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옷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는 일이었죠.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23세 젊은 나이에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걱정된 건 딸이었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딸은 조선족 가정에 맡겨뒀습니다.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학교는 못 갔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건강해? 응, 괜찮아. 힘들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다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중국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일을 하면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밥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배급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일한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거든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경찰이 무서웠어요. 혹시 신분증을 검사하면 어쩌나,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쩌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밥을 먹으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경찰들은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가 조선족이었습니다. 착한 분이었어요. 탈북자라는 걸 알면서도 숨겨뒀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북에서 오셨어. 일제시대 때 만주로 왔지. 그때도 힘들었대.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야. 서로 도와야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참 기구합니다. 일제시대에는 고향을 떠나 만주로 중국으로 흩어졌습니다. 6.25 때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IMF 때는 남한 사람들도 고생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도와주는 분들이요. 조선족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희를 보면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고생했어. 너희도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또다시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요. 중국에서의 1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세상은 넓다는 것, 우리 민족은 어디서든 서로 돕는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향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1년 동안 일했던 식당 주인 아저씨가 전별금을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한국 가면 고생 많이 할 거야. 힘내. 저는 절을 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조선족 할머니도 와서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같았는데 건강하렴. 공부 열심히 하고
딸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갑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으로요.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살았던 이 땅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우리를 숨겨주고, 일자리를 주고, 한국으로 갈 기회를 준 이곳에요. 그리고 특히 조선족 동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손을 내밀어준 그분들에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꿈의 나라로 가는 길이요.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을 안고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며칠 걸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브로커가 가라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국경 검문소를 피해 다녀야 했거든요. 드디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요. 1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처럼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혼자라도 나와서 돈 벌어서 남편을 빼내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왔는데 이 아주머니는 홀로 이 먼 길을 왔다니요. 또 다른 청년은 25살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탈영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얻어맞고 우리 아들도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했죠. 이 청년을 보니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국 가면 잘 될 거예요. 거기는 자유로운 나라래요.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또 긴장했습니다. 혹시 잡히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차들이 빵빵거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보호해줍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드디어 한국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 긴 여정이 끝나는 건가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이 와요? 아니요. 당신은요? 나도 안 와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중국에서의 1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요.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과 밥 먹고 그게 전부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삶이요. 정말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 꿈꿀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요. 어릴 적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깃발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공기만 봤는데 여기서 태극기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브로커가 경비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분이 물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억양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도 울었고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 대사관 로비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원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1년 넘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탈북자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표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요? 이제 정말 일주일만 기다리면 한국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태국 방콕에서 머물렀습니다. 대사관에서 준비해준 숙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밥도 매일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천국 같아요. 천국이라. 아직 한국도 안 갔는데 벌써 천국 같다고 하네요. 북한이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이곳이 천국으로 느껴질까요? 어느 날 저녁, 숙소 TV를 켰습니다. 태국 방송이었지만 한국 뉴스도 나왔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는데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더군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미사일이나 쏘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공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여기저기서 여러 나라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딸아이가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이거 안전해요? 그럼 안전하지. 걱정 마.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용감한 척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는 밝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가네요. 그래요? 드디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죠. 우리가 떠나온 땅이요. 고향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이요. 대한민국 인천이요. 마침내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살았다는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정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2018년 12월. 북한을 떠난 지 1년하고도 한 달 만이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1년을 일하고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한국이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북한에서 목격한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한국말, 한국 문화, 한국 법률을 배웁니다. 저희는 2018년 12월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하나원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에는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깨끗한 변기와 샤워 시설이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식당은 더 놀라웠습니다. 3끼가 다 나왔어요. 쌀밥에 반찬이 5가지, 국에 과일까지 있었습니다. 첫날 식사를 하는데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그래, 다 먹어도 돼. 딸은 한참을 울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궁금한 걸 입력하면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뭐든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그러자 수천 개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 사진, 동영상.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영변핵, 시설이라고도 쳐봤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했던 그곳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변핵,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주민 피해 심각, 북한 핵 개발로 주민들 희생, 의료 지원 전무, 탈북자 증원 핵 시설, 근처 기형아 출산 급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제가 목격했던 것들,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겁니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기사에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영변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높다고 했습니다. 기형아 출산율도 5배나 높다고요.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의 평균 수명이 55세라고 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보다 10년이나 짧았습니다. 저는 올해 46입니다. 앞으로 9년밖에 못 산다는 말입니까? 연구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분들도 다 이렇게 일찍 죽는다는 겁니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쓴 돈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북한 주민 전체를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 명 아사. 같은 시기 핵 개발은 계속. 300만 명이요? 우리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동안 핵무기는 계속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그때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배급을 받으면서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었다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에서 보낸 20년이요. 저는 뭘 한 겁니까?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을 죽이는 일에 일조한 건 아닙니까? 문서고에서 본 그 잡지가 떠올랐습니다. 히로시마 사진들, 방사능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연구소 동료들의 죽음, 영변 지역 아이들의 기형,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나원에서 TV를 봤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에는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변이요. 제가 일했던 그곳이요. 제가 정리했던 문서들, 제가 관리했던 시설들, 그것들이 이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리모컨을 든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 멍해졌냐고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일의 진실을 말이죠.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던 그 일이 사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제 손으로 정리한 그 문서들이, 제가 관리한 그 시설들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저 미사일이 되었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20년에 대한 후회, 죄책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여기 와서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요. 만약 북한에 그대로 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이곳에서 말이죠. 석 달의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어요. 밤 12시에도 새벽 3시에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빵, 온갖 게 다 있었어요. 딸아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배급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마트는 더 놀라웠습니다. 대형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만 해도 수십 종류였어요. 쌀뿐만 아니라 고기, 야채, 과일, 과자, 옷, 가전제품.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도 구할 수 없던 것들이 여기는 넘쳐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다른 쪽은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불렀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덜 짰고 된장찌개가 더 달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딸은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친구들이 잘 도와줬다고 합니다. 아내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됐죠.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제가 공장 노동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노동이었으니까요. 아무도 해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꿈은 아니죠? 아니야.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지금 저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딸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을요. 부모님, 형제들, 동료들, 그분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동안 그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요. 영변 핵 시설의 진실, 북한 체제의 거짓, 주민들의 희생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들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배고프지 않고, 무섭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 동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누군가 탈북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핏줄로서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자유 만세입니다.